부동산 규제로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며 법인들이 앞다퉈 아파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방에서 법인 수요가 몰렸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충격이 다소 누그러들었습니다. 이달 들어 잠정 수출액은 231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7%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달러가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서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오늘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 등의 허위 부동산 광고를 올릴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부동산 규제로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지며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된 법인들이 앞다퉈 아파트를 던지고 있습니다. 시도별로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매물이 나왔고 서울에서는 금천, 강북, 성북구 등 외곽 지역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이 개인에게 아파트를 매도한 건수는 6,58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전달보다 36% 늘어난 수치로 올 들어 가장 많은 거래량입니다. 앞서 상당수 개인 투자자들이 법인을 세워 서울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지방에서 아파트 갭 투자에 나선 바 있습니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에서 법인이 내놓은 물건을 개인이 매수한 거래는 468건으로 지난달 대비 431%나 증가했습니다. 전남에서도 7월 법인발 매물 거래는 847건으로 전달보다 105% 증가했습니다. 이 밖에 울산 98% 뛴 135건, 충남 80% 늘어난 252건 등의 법인발 매물이 소진됐습니다. 법인발 매물 거래는 서울에서도 늘었습니다. 서울은 지난 6월 110건에서 한 달 후 7월 175% 증가한 303건을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지역은 금천구로 지난 6월 1건에서 7월 들어 55건으로 5,400% 급등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북구가 1,000%의 증가율을 보였고 성북구도 2건에서 11건으로 450% 늘었습니다. 투자 수요가 높은 강남 상구 중 송파구는 6월 5건에서 7월 20건으로 300% 늘어났고 강남구는 4건에서 15건으로 275%, 서초구는 4건에서 13건으로 225% 늘었습니다. 법인 매물 거래가 현재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으로 크진 않지만 시간이 갈수록 법인 아파트 매도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경제TV 양은아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충격이 다소 누그러들었습니다. 오늘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 통관 기준 잠정 수출액은 231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7% 감소했습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작년보다 0.5일 적었습니다. 조업일수 차이를 반영한 1일 평균 수출액 감소율은 3.7%로 집계됐습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통계에서 무선통신기기, 석유제품, 승용차 등이 부진했습니다. 컴퓨터 주변 기기는 급증했고 반도체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일본과 베트남, 유럽연합, 중국으로는 감소했지만 미국과 캐나다로는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속에 달러가 하루 만에 약세로 돌아서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21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60전 내린 1,186원 30전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기술주 위주로 랠리를 펼치며 위험 선호 심리가 일부 회복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118.49포인트 오른 11,264.95포인트의 거래를 마치며 이틀 만에 신고점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실업지표 악화에도 상승해 달러화가 주요 통화 대비 하락하고 달러 약세와 위험 선호가 재개되면 환율의 하락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경기 불확실성 언급과 또 코로나19 국내 재유행 우려에 증시가 큰 폭의 조정을 겪었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앵커 리포트에서 정리해드립니다. 코스피는 금일 반등에 성공했지만 주간 4.27% 하락하며 2304.59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4.67% 하락한 796.01에 마감하며 800선을 이탈했습니다. 거래소는 개인이 8,670억 원의 대량 매수에 나섰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5,785억 원, 2,742억 원씩 매도하며 시장 하락을 주도했고 코스닥 역시 5,915억 원의 개인 매수가 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3,188억 원, 1,344억 원씩 각각 매도하며 하락장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7월 28일부터 29일 FOMC 의사록을 공개하며 경기 불확실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어 단기적으로 경제를 무겁게 짓누를 것이고 중기적으로도 경제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글로벌 투심을 어둡게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일째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에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또 3단계로의 격상 가능성도 제기되는 등 내수시장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주식시장은 대다수의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특히 최근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시가총액 상위 경기 민감주들의 매물이 쏟아지며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우리 시장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포스코 등의 낙폭이 컸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D램 가격 하락 우려에 7거래일 연속 하락하며 3년 만에 시가총액 2위 자리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잠시 넘겨주기도 했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하락했지만 코로나19 관련 테마주는 다시 한번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마스크 수요 증가에 따른 마스크 관련주, 또 진단시약 관련주, 백신 관련주 등과 언택트 관련 종목 등이 강세를 보이며 하락장에서 돋보였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등 핵심 측근들에게 넘기고 있다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보고가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신변 이상설 등에는 선을 그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이라는 해설에 방산주들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증권업계는 현재 시장에 대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각국의 대응 능력이 향상된 만큼 지난 3월과 같은 혼란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 연준의 완화적 정책 기조도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오는 27일부터 28일 예정된 잭슨홀 미팅과 다음 달 FOMC에서 새 통화정책 발표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오늘부터 인터넷 포털이나 모바일 앱에 올라온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이 시작됩니다. 앞으로 공인중개사가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 또 과장 광고를 올리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기본 모니터링과 국토교통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으로 구분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허위 매물을 올렸거나 또 매물이 있긴 하지만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는 경우 등이 단속 대상이 됩니다. 또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를 사실과 다르게 표현한 경우 입지 조건, 주택의 방향, 생활 여건 등의 내용을 빠뜨리거나 숨긴 경우도 위법 광고로 분류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인펀드 판매 은행사들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전액배상 수용 여부 기한을 일주일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재연장은 없다는 입장을 굳히고 있어서 오는 27일까지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게 될지 금융팀의 정순영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은행들이 지금 막바지 결정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저희가 전해 듣고 있어요. 라인펀드 100% 배상한 결정이 나온 건데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네, 금감원은 지난 6월 30일 분조회를 열고 라인펀드에 대해서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근거로 판매사들이 원금의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라는 분쟁 조정안을 내놨었습니다. 착오가 없었다면 펀드 가입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문제가 발견된 만큼 판매사가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는 결정이었는데요. 판매액은 우리은행이 65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이었습니다. 판매 은행들은 조정안을 받은 후 20일 이내에, 즉 지난달 27일까지는 결정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금감원이 답변 기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최종 답변 기한이 오는 27일까지 연장이 된 상태입니다. 최대한 결정을 지금 미룰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언제쯤 배상 여부가 결정될까요? 먼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금감원 분쟁 조정안 답변 시한을 일주일 앞두고 오늘 26일과 27일 이사회를 열고서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이사회 일정을 잡지 못했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과거 분조위 답변 시한 전날과 당일 이사회를 열어서 결정했던 사례를 봤을 때는 이번 경우도 비슷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들도 비슷한 시기에 이사회를 열어서 임박한 시기에 해당 내용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금감원은 추가 연장 절대 없다라는 강경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판매사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인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금감원은 투자자 대부분이 개인 고객임을 고려해서 추가 연장에 대해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과거 키코 배상안에 대해서 5차례 기간을 연장한 끝에 거부했던 것도 영향을 일정 정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추가로 연장을 해주면 단체 거부로 이어졌던 키코 사례가 재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판매사들 사이에서는 고위험 상품군인 사모펀드 특성상 판매사가 책임지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보상을 해줘야 한다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100% 보상안을 따라야 하긴 하지만 이사회 법무팀에서는 배임 소지 등의 우려가 있고 또 상품을 개발한 운용사 대신에 판매사가 전액 보상을 했던 사례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조정안은 강제가 아니지만 수용을 거부할 경우에 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판매사의 과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은 아주 희박한 상태입니다. 고객 보상을 거부하는 소송까지 진행을 한다면 판매사들 입장에서는 고객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어서 거부한 역시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후폭풍은 있겠지만 상황을 보니까 이 라인펀드 같은 경우에는 판매사들이 금융당국이나 고객들의 요구를 좀 거부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현재로서 판매사들이 권고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입장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미 판매사들은 판매액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 보상한 상태여서 라인 판매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라는 점을 어느 정도는 시인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최근 금감원은 판매사에게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 내부 통제, 표준 규정 위반에 대한 의견서를 요구하는 등 권고안 수용을 압박하고 있기도 한데요. 또 다음 달에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판매사 입장에서는 권고안 거부가 또 이 심의위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또 내부 통제 미흡으로 판매사 CEO 징계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에 최종 거부 결정이 나게 되면 결국엔 소송전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피해자들은 법정 싸움 벌이는 게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어떻습니까? 만일 판매사가 전액 배상을 하지 않게 되면은 금감원이 관련 투자자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소송으로 사태가 번질 경우 투자자들이 관련 자료를 요청을 한다면 라임 현장 검사 자료와 또 각종 수집 자료들을 금감원이 직접 피해자들에게 법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다는 건데요. 이미 라임 자산운용과 공모 관계였던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들이 사기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판매사들 역시 이 소송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 상황일 뿐더러 금감원까지 지원 사격에 나선 만큼 판매사들의 고민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어찌 보면 사기 혐의가 짙은 펀드 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배상안이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펀드 사태가 연일 터져나오는 만큼 고객들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안 개정도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가 연기를 요청할 경우 결혼 예정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단계가 높은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결혼식을 진행할 경우 최소 보증 인원을 감축하는 등 계약 변경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가 어제 이 같은 요청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예식업중앙회는 전체 예식업체의 30% 수준인 150여 개의 업체가 소속된 단체입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업중앙회에 향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될 경우 예식장 운영 중단 등으로 인한 결혼식 취소 시 위약금을 면제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 갤럭시 노트 20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를 세계 약 70개국에 출시했습니다. 출시국은 한국을 포함해 미국과 캐나다, 유럽, 동남아 전역을 비롯해 세계 약 70개국이며 9월 중순까지 약 130개국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각국 현지 사정에 따라 출시 행사를 온라인으로 개최하고 방역 시스템을 갖춘 뒤 오프라인 행사를 열거나 체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이달 8일부터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등 5곳에서 방역 프로세스를 구축한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 20에서 새로워진 삼성 노트와 프로 동영상 모드, 무선 연결 지원용 삼성 덱스 등의 기능을 기존에 출시된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아파트 서비스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을 위한 셔틀버스 운행과 조식 서비스, 또 호텔에서나 받을 법한 컨시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지도 등장했다고 하는데요. 재택근무 등이 일상화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이 같은 서비스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혜진 기자가 단지를 둘러봤습니다. 경남 양산 신도시의 대박노블랜드 7차 메가시티 단지. 이 단지는 입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시공을 맡은 대방건설은 이번에 분양하는 경기도 양주 옥정 대박노블랜드 에듀폴의 단지에도 셔틀버스를 도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단지에 셔틀버스 2대를 기증합니다. 단지 내 셔틀버스 운행으로 출퇴근은 물론 마트에서 장을 보거나 등하굣길 등 온 가족이 편리하고 경제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 높은 만족도를 예상합니다. 이처럼 최근 신축 단지를 중심으로 셔틀버스는 물론 삼시세끼를 제공하는 아파트 등 호텔에 버금가는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분양한 검암역 로열파크시티 푸르지오 단지는 식품업체와 협약을 맺고 식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입주민을 대신해 식당이나 여행을 예약해주는 서비스에서부터 비서 서비스, 발렛 파킹 서비스도 등장했습니다. 아파트 내부에 배달 로봇을 도입하겠다는 건설사들도 있습니다. 이제 커뮤니티 시설 내에 어떤 이런 업무를 볼 수 있는 어떤 공간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뭐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개인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는 편이고요. 특히 1공건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낙 경쟁들이 많이 치열하기 때문에.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예전엔 큰 집을 선호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요즘엔 점점 핵가족화되기도 했고요. 높은 분양가에 부담을 느껴 소형 평형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건설사들은 이 같은 수요를 잡기 위해 소형을 중형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혁신 평면을 속속 도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설석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달 말 김포 마송지구에서 분양하는 이편한 세상 김포 어반베뉴. 전용 면적 53제곱미터부터 59제곱미터까지 소형 평형으로 이뤄진 544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소형이지만 충분한 수납이 가능한 대형 팬트리와 세탁과 건조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 세탁존 등 입주민들의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단지 내 라운지 카페, 피트니스, 게스트하우스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소형 평형이지만 대형 평형 못지않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울 동작구에 들어서는 792세대 규모의 상도 센트럴 팰리스. 이곳 역시 45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 등 소형으로만 이뤄진 단지지만 공간 활용을 높이는 혁신 설계와 입주민 특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소형 아파트를 잇따라 공급하는 데에는 1, 2인 가구 등 핵가족 비율이 높아지고 부담스러운 분양가로 인해 소형을 찾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가 가장 크죠. 1, 2인 가족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금 마련이나 아니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금액이 소형 아파트는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관심도를 끌을 수밖에 없고요. 서울경제TV 설석영입니다. 세포 전문 바이오 기업 한바이오의 그룹사 한모바이오가 모유두 세포 분리 및 대량 생산 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원된 특허명은 두피 조직 유래 모유두세포의 분리 및 대량 증식 방법입니다. 모유두세포는 모발의 성장을 돕는 핵심 세포로 모근의 가장 밑부분에 위치해 있어 모세혈관과 연결돼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모발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바이오는 이번 특허 출원을 계기로 모유두세포를 활용한 탈모 치료제 개발 등 헤어케어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의 신속하고 또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으로 시작된 코리아 프리미엄 열풍의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K-프리미엄 살리자 캠페인의 8번째 시간입니다. 이른바 K-웹툰이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은 물론이고 미국,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는데요. 정세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나라 웹툰은 2000년대 초반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후 20년 만인 올해 국내 웹툰 시장 규모는 1조 원대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2010년 1,000억 원 규모에서 10년 만에 10배 성장한 수준입니다. 지난해 8,800억 원과 비교해도 시장 규모가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국내 웹툰 산업의 성장을 이끈 건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페이지 그리고 레진코믹스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 중소 제작사인 DNC 미디어와 대원 미디어 등이 단단한 허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인기가 많은 플랫폼은 네이버 웹툰. 올해 3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만 약 480만 명에 달합니다. 카카오페이지는 319만 명으로 두 번째이며 이어 다음 웹툰 112만 명, 레진코믹스 24만 명 순입니다. K-웹툰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환영받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한국 웹툰의 글로벌 거래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한국 콘텐츠 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8.1% 증가한 103억 달러, 이 중 만화 수출액은 4,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지난해 대비 13.6% 성장하며 콘텐츠 분야 중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네이버와 카카오 등 주요 웹툰 플랫폼은 해외 공략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이버 웹툰의 2분기 글로벌 사용자는 6,400만 명으로 연내 7천만 명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카카오 역시 동남아 콘텐츠 및 플랫폼 기업으로 시장 확대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작사들은 K-웹툰의 가장 큰 강점으로 다양성을 꼽았습니다. 한국적인 것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독자를 아우르는 장르와 소재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한국에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여요. 한국적인 거에 좀 많이 매달려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 그전에는 로맨스 위주라던가 사극이라던가 좀 한정적으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스릴러도 많고 그게 해외 글로벌 팬들한테도 위화감이 전혀 없이 다가가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웹툰의 강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탄탄한 소재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아시아뿐 아니라 진입장벽이 높은 북미와 유럽 등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남미권까지는 갔기 때문에 그 다음 시장은 이제 아프리카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냥 핸드폰이 터지는 시장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이 다 한국의 웹툰을 볼 수 있게 만들겠다. 그 전까지는 단순하게 그냥 보여주고 이제 즐긴다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소통하는 걸로 점점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속적으로 드라마화를 한다던가 독자와 함께 공유를 하면서 저 시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금. 이처럼 웹툰을 기반으로 한 영화와 드라마, 게임 등 2차 저작물 제작도 활발해지며 콘텐츠 시장 내 입지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수연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